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해라입니다. 오늘도 장 흐름 내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소폭의 상승 마감했는데 오늘 흐름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이 최근에 네이버 라인 이슈 뜨거운데요. 잠시 후 전화 연결 통해서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또 향후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지 대응 전략 간략히 짚어볼 거고요. 이렇게 쉬어가고 재미없는 날 스몰캡 정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오현진 연구원과 함께할 거니까요. 끝까지 마켓나우 2부와 함께 전략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10시 구간 시장 상황 짚어보고 오겠습니다. 하루 이틀 올랐다고 이렇게 내리고 힘을 못 받으면 참 야속하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약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 코스피 상승 전환을 하긴 했지만 그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2746선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은 여전히 맥을 못 춥니다. 0.02% 하락, 870선 위에서 간신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볼 텐데요. 외국인이 7일 만에 매도 전환을 했어요. 600억 원대 매도 우위로 집계가 되고 있고 기관 쪽에서 3일 연속 들어와주고는 있는데 그 물량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도 힘겨루기 장세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한 200억 원대로 집계되고 있는데 오늘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모두 코스피 코스닥 어떠한 장 막판의 변동성이 있을지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섹터와 종목 얘기는 2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윤정식 바로자산운용 상무님과 얘기 나눠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이버 라인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상황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이버가 2%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1.78%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이버 그러면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한 가지는 이 알리와 테무로 촉발된 중국 이커머스의 공습이라고 표현을 하죠. 중국 물량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네이버 주요 매출 중에 하나가 네이버 쇼핑이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피해를 입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카카오, 네이버 같이 좀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고 쿠팡이 실적이 좋지가 않았죠.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네이버도 중국발 공습에 따른 이런 모습들이 악재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 한 가지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 야후. 그러니까 이 라인이 국내에서도 뭐 사용자들이 있긴 하지만 일본과 동남아에서는 지금 국내의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위챗, 한국은 카카오, 그리고 일본에는 라인 이렇게 표현이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일본과 동남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메신저죠. 국민 메신저인 상황인데 이 국민 메신저인 라인 야후의 지분이 이 소프트뱅크와 네이버죠. 50%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라인 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를 반반씩 가지고 있어서 이 각자의 역할들이 있었고 어느 한쪽에도 좀 치우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지난해 11월이죠.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서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됐고 그러면서 라인 야후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 이 사실 이렇게 좀 핑계로 보여지는데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라인을 가져가려는 이런 사실 움직임으로 좀 해석이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네이버의 주가 안 그래도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또 악재를 맞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야후의 지분율이 네이버가 줄어든다 그러면 지분율만 좀 줄어든다 이 정도로 사실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죠. 지분율이 줄어들면서 라인에 대한 경영권을 사실 일본이 다 가져가 버리게 되면 이미 이제 CFO는 이 한국에서 선임한 이 CFO는 나오게 됐죠.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라인의 경영권을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까지 있습니다. 경영권이 뺏기게 되면 무언가 사업이라든지 앞으로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모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일본 중심으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렇게 되면 네이버에도 주가가 좀 악재, 실적에도 그리고 향후 전망에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에도 악재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 네이버에 뭔가 호재가 나온 게 별로 없습니다. 이 악재가 두 가지가 지금 겹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는데 그래도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찾아본다라면
라인 야후 사태는 어제 바로 나온 게 아니죠. 사실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카카오 그러면 다른 나라에 팔 수가 없습니다. 국민 메신저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민 메신저에 대한 경영권을 그 나라 기업이 갖게 하려는 움직임 이런 모습들은 계속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주가도 거의 대부분의 악재가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점,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악재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를 위로 많이 올리기에는 분명히 악재니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여기에서도 많이 떨어지기에는 주가에 상당 부분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닥권에서 좀 횡보하다가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라인 야후와 같은 이런 이벤트들이 긍정적으로 좀 정리됐다. 그러면 그때 다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악재가 겹쳐서 좀 상황의 추이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상황 진단을 해주셨고 이 밖에 오늘장 흐름에서 좀 짚어볼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네, 오늘은 뭐 계속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죠. 이 외국인의 매도가 중심이 돼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데 지수도 부담스럽죠, 지금. 오늘도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 하락으로 출발했다가 장 후반에 상승으로 돌려놓는 움직임, 뭐 굉장히 긍정적이죠. 전 약후 강, 그럼 다음 날도 좀 강할 가능성이 높은 보통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고, 외국인이 어제도 4천억을 샀습니다. 그제는 1조 1천억을 샀거든요. 이틀 동안 1조 5천억 산 이런 움직임까지 좋았는데, 문제는 정고점 다 왔죠. 이제 2,750포인트가 머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 그리고 반도체도 또 주가가 더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이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전고점까지 갔기 때문에 이 박스권 안의 움직임, 이 고점에서는 또 매물은 계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권 안에서 종목별로 좀 차별화된 실적에 따른 차별화된 움직임들이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가운데 주목해볼 섹터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항공 섹터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은데요. 뭐 그 중에서도 오늘 뭐 대한항공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주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최근에 다시 받고 있죠. 다시 받고 있는 이유는 실적입니다.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1분기에 여객과 화물,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여객, 화물 모두 중요하죠. 비중이 굉장히 둘 다 큽니다. 여객, 화물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여객은 뭐 인천공항만 가보셔도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화물도 물론 이제 작년에 뭐 이 물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는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좀 전에 제가 알리테무 네이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리고 중국으로 가는 이런 화물 양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화물에 대한 캐파 자체는 줄지 않았다. 그리고 23년도 3분기 이후에 1년 반 만에 증이익이 됩니다. 이익단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사실 항공주에 있어서는 고유가가 굉장히 부담이었고 고환율도 부담이었는데 이걸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여객과 화물에 있어서의 실적이 좋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객과 화물에 대한 고단가 굉장히 좋은 상황들은 2분기도 연간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들어서 항공주들 주가가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대한항공도 주가가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가격적으로는 부담이 좀 덜하죠.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바닥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매력적인 주가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살펴볼 곳 있을까요? 네, 금호석유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좀 전에 이 실적에 포커스를 맞추자라는 얘기를 드렸죠. 이 금호석유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한 20% 정도 상회를 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가 650억에서 700억 사이 정도였는데 뚜껑 열어봤더니 거의 800억 나왔죠. 786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또 긍정적인 부분은 전 사업부의 실적이 다 좋아졌습니다. 질도 좋죠. 내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원료 가격이 올라갔고요. 중국에서 2구 한신 정책으로 인해서 자동차를 많이 바꾸고 있다. 뭐 그러면 이 신차 수요가 발생을 하면 타이어도 많이 바뀌죠. 그리고 EV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팔렸던 게 2021년인데 3년 정도 탔죠.
이제 타이어가 바뀌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이런 신차 수요들까지 겹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뭐 계속적으로 사업부에 대한 실적 개선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고요. 뭐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럼 재무 구조도 좋아졌죠. 그럼 여기서 기대하는 게 주주 환원책입니다. 24년도 9월 말까지 자사주 500억을 취득하고 26년까지 보유한 자사주의 50%, 전체 주식수로 따지면 한 9% 정도 되거든요. 이만큼을 소각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화학주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주주 환원책 없었거든요. 주주 환원책까지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과 금호석유까지 살펴봤습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장 재미없고 쉬어가는 날에 공략해 보실 스몰캡 정보 전략 드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해보려고 해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오현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데리 TV 통해서 처음 인사 나눠주시죠? 네, 맞습니다. 처음 네, 출연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 재미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땠는지 그리고 상반기 코스닥 네. 좀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먼저 여쭤보려고요. 네, 사실 뭐 오늘도 그렇긴 하고 사실 최근도 그렇긴 하지만은 저희 뭐 상반기 올해 들어서 특히나 이제 스몰캡이다 보면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많이 보게 되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쏠림 현상이 되게 심화됐던 뭐 연초 뭐 1분기였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특히나 AI라든가 뭐 일부 이제 반도체 내에서도 특정 테마 그리고 AI에서 이제 파생되는 뭐 전력기기라든가 뭐 이런 특정 부분의 종목들이 개별단으로 되게 수급이 많이 쏠렸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그런 게 최근에 이제 5월 좀 지나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제부터는 그렇다고 뭐 AI나 이런 부분을 아예 뭐 제쳐둬야 되냐 뭐라고 보기보다는 좀 더 선별적으로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한 업체들 중심으로 봐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그런 전망과 전략에서 오늘 좀 볼 기업도 그렇게 네. 생각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타이거 일렉 가장 최근에 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일단 이 기업 어떤 곳인지 간략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타이거 일렉이라고 하면은 그 저희가 프로브카드라고 하는 이제 프로브카드뿐만 아니라 반도체 내 이제 검사 그 공정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검사 공정에 들어가는 검사 장비에 쓰이는 부품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프로브카드라는 네. 부품이 있거든요. 그 프로브카드의 이제 메인 부품인 또 PCB를 네. 납품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 장비에 관련한 이제 필수 부품들을 납품하는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정 여러 단계 중에 있는데 이제 검사 장비의 이 PCB 네, 전문 맞습니다. 생산 업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사업 구성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업 구성은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제 검사 장비 내에서도 이 반도체 보면 검사 장비가 여러 공정에서 네. 테스트가 되는데 뭐 웨이퍼 레벨 단에서 진행이 되기도 하고 패키징 단에서도 진행이 되는데 이 웨이퍼 레벨 단에서 진행될 때 쓰이는 게 이제 프로브 카드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브 카드용 PCB가 이제 뭐 전체 매출의 한 절반 가까이 40~5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패키징단에서 검사 장비에 쓰이는 로드보드용 PCB가 이제 한 20~30%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MLO라고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MLO라고 하는 이제 신규 제품 이제 그 개발 완료를 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도 신규 이제 사업 부문으로 좀 자리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이렇게 세 묶음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첫 번째 말씀해 주셨던 요 프로브 카드 네.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필요할 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아까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AI에서 파생되는 어떤 투자 아이디어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자라고 했었을 때 실질 수혜를 보자라고 했었는데 이 AI 서버나 뭐 이런 수요가 늘어나면서 저희 그 반도체 내에 어떤 검사의 횟수나 뭐 이런 시간 자체도 많이 늘어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검사 장비와 반도체 이제 웨이퍼 레벨 단에서의 큰 이제 자르기 전에 이제 웨이퍼 레벨 단의 정기적인 특성들을 이제 검사 장비를 가져놓고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프로브 카드가 이 검사 장비와 이 웨이퍼를 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브 카드를 통해서 웨이퍼에 대한 어떤 정기적 신호 같은 걸 이제 검사 장비단으로 연결을 해주는 건데 최근에 이 HBM이라든가 뭐 이런 수요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좀 더 복잡해졌고 네. 시간도 오래 걸려서 이 프로브 카드의 사용량 자체가 좀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브 카드 내에서도 다양한 부품들이 있지만 가장 이제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품 중 하나가 이제 PCB라서 이제 그 부분을 타이거 일렉이 담당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 프로브 카드 시장 관련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해외 글로벌 이제 프로브 카드 업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탑 3 안에 들어가는 이제 네. 글로벌 업체라고 할 수 있는 회사들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폼팩터 그리고 일본의 MJC 같은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뭐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어제 이제 종가 기준으로도 폼팩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HBM 뭐 AI와 HBM으로 촉발된 프로브 카드에 대한 수요 증가를 실적과 주가에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타이거 일렉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뭐 해외 업체 포함해서 이제 국내 업체들한테 그 PCB를 거기다 납품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의 뭐 장래나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성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도 성장성이 크다고 보는 요인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 몇 개 이제 동종 국내외 경쟁사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 회사들 대비해서 타이거 일렉이 경쟁 면에서 네.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판단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사실 PCB라고 하면 이게 하나의 이제 회로 기판인데 저희 뭐 모바일에도 들어가고 PCB가 상당히 다양한 PCB들이 많습니다. 영위하는 업체들도 많고. 근데 이 타이거 일렉이 하고 있는 프로브 카드용 PCB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층수 자체가 최대 뭐 100층 이상까지도 될 정도로 네. 이게 상당히 고난이도의 그 PCB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글로벌리하게 봐도 이제 경쟁 업체가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국내에는 일단 상장사 중에는 없고 비상장사 중에 한두 업체 정도가 있는데 사업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뭐 당장 비교분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해외에 있는 몇 개 업체들인데 그 업체들 대비해서도 타이거 일렉이 이 프로브 카드 수요 증가의 어떤 수혜에 집중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베트남 공장 증설이라든가 이렇게 생산 능력 자체를 좀 미리 증설을 해놨어요. 네.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들기가 어렵다 보니까 기존 하고 있던 업체들도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게 되면 수율을 이제 올리는데 오래 걸리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증설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타이거 일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미리 매를 맞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2020년도에 베트남 증설을 예. 미리 해놔서 지금은 안정적인 이제 수율을 가진 생산 능력을 갖춘 게 이제 타 경쟁사 대비 좀 강점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올해 실적도 괜찮을까요? 사실 뭐 실적 같은 부분은 그 반도체 쪽도 23년까지 안 좋았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베트남 쪽 비용이 많이 나왔어서 실적이 계속 좀 부진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탈피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실적이 아주 뭐 가파르게 올라온다기보다는 올해는 일단 턴어라운드를 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베트남 공장이나 이제 신규 제품들에 대한 수율 잡히는 거에 따라서 올해와 내년의 어떤 수익성이 좀
추가로 좋아질 여지가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타이거 일렉 살펴봤고요. 또 관련해서 네. 플리토 네. 이 기업 좀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플리토라는 업체도 생소하실 수도 있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뭐 애플이나 뭐 이런 특히나 최근에 이제 주가 글로벌리에서 반등 왔었던 이제 관련주들도 충분히 AI 쪽 관련해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플리토가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뭐 빅테크들의 AI 채택에 대한 관점에서 좀 수혜가 가능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력 사업은 언어 데이터들을 이런 빅테크나 그 수요가 있는 단어로 이제 판매하는 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 플랫폼을 통해서 번역이나 통역 서비스도 진행을 하지만 이를 통해서 가지게 된 이제 방대한 언어 데이터들을 이를 필요로 하는 이제 고객사들한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은 숫자 어떻게 나오냐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네, 때문에요. 맞습니다. 올해 실적은 어떨까요? 그럼 이 기업? 여기도 역시나 앞서 말씀드린 업체와 비슷하게 여태 동안은 뭐 사업을 개발 단계에서 많이들 영위를 했었고, 어떻게 보면 AI나 이런 시장 자체가 개화되기 전이었었다 보니까 실적은 작년까지 좀 부진했었습니다. 근데 외형은 꾸준히 성장을 해왔고, 올해도 그 외형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올해도 이제 BEP를 넘어서서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AI 소프트웨어 업체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을 버는 AI 소프트웨어로서 좀 주가 같은 부분도 리레이팅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AI 커지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네. AI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있냐 했을 때 사실 지금 시점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 네. 미래 성장 가능성에 점수를 주고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네.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뭐 일단은 확실히 올해 뭐 외형 성장에서도 보여주겠지만 사실 AI와 관련된 이제 시장 자체가 올해 개화되는 거다 보니까, 예를 들어 빅테크 업체들도 언어 모델들을 개발을 하는 단계도 이제부터 본격화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오류 데이터나 이런 것들도 이제 막 생겨나고 있어서 플리토한테 받아가는 언어 데이터들의 양도 이제부터 좀 늘어날 거라고 보면은 사실 방향성 자체는 상당히 플리토가 사업에 성장을 하기에 상당히 좀 좋은 여건에 처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회사 성장 요인을 잠시 짚어보기 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기자 간담회가 지금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증시와 연동해서 좀 살펴볼 만한 이슈는 바로 이제 금투세 관련한 내용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야당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내놨지만 올 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 공언한 만큼 우리 자본시장 증시 레벨업을 위해서 꼭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법안이고 국회 협력이 절실하다면서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관련해서 내용이 어떻게 될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리토 얘기 계속 진행해 볼게요. 네. 회사 성장 요인을 그러면 딱 한 가지. 네. 아닙니다. 시간이 저희가 여유가 좀 있으니까 네네. 꼽아주세요, 연구원님. 네, 그 빅테크 업체, 뭐 최근에 애플도 반등이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애플이 사실 판매도 그렇고 많이 부진을 했었었는데 결국은 애플도 이 판매량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그 위에서 가장 좀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온디바이스 AI 쪽일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된 아이폰이라든가 이런 네. 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텐데, 이에 따른 가장 직관적으로 저희가 뭐 사용자들한테 체감될 수 있는 거는 뭐 통역 서비스라든가 이런 언어 관련된 데이터들이 많이 필요로 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애플을 포함한 여러 빅테크 업체들이 언어 모델을 운영할 때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들이 어떤 걸까라고 봤을 때는, 그들한테 실제로 언어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는 타이거 네. 일렉이 PCB를 빅테크 업체들한테 납품하면서 수혜를 보았듯이, 그들한테 이제 언어 데이터를 판매를 할 수 있는 플리토가 사실 가장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언어 모델에 대한 개발이 계속되는 게 네. 어떻게 보면 플리토한테는 큰 성장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애플 말씀 잠깐 하셔서 네. 연구원님 BH도 계속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최근 애플 이슈로 계속 급등을 좀 했어요. 네. 유효할지 좀 실질적인 수혜를 기대해도 되는 시점일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상대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업체들보다 시총도 크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기관 투자자분들의 좀 매수세도 상당히 큰 회사 중 하나인데 저희가 뭐 애플 관련된 뭐 수혜주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BH로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시장도 이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이제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거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사실 애플이 판매량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가격 같은 것도 낮춰서 중국 쪽에서 판매량을 높이고 있다 뭐 이런 기사 나오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품의 어떤 엣지를 내면서 다시 시장 주도권을 가져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뭐 6월에 세계 개발자 회의라든가 이제 하반기에 AI가 첫 탑재되는 아이폰의 출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올해 계속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거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실적 발표 이후로 이제 주가도 반등이 애플이 한 거라는 점을 비추어 봤을 때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인 이제 BH 같은 경우도 고스란히 그 기대감을 주가에 반영해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사실 1분기 실적 자체가 크게 의미가 있진 않았지만 2Q나 3Q 같은 경우에 고객사의 어떤 판매량 증대에 대한 의지 표명으로 생산 그 일정도 좀 앞당긴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2Q부터 실적이 좀 좋아지는 거 감안하면은 지금 시점에서 BH도 상당히 좋은 매수 추천 기회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종목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TLB인데요. 네네. 설명 부탁드려요. 네, TLB는 저희 SSD 그러니까 반도체 쪽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내에서도 메모리 모듈 단에 여기도 역시나 PCB를 납품하는 예. 회사인데 그러니까 메모리 모듈 단에 PCB를 납품하는 대표적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TLB한테 지금 어떤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보냐라고 봤을 때는 최근에 저희가 뭐 AI다, HBM이다, 뭐 이런 선단 공정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지만 그 외에도 이제 그 레거시 제품들, 그러니까 기존의 SSD나 낸드, 뭐 D램 시장에 대한 반등도 1Q와 2Q에 걸쳐서 1분기와 2분기에 걸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기사화되는 것도 많이 보면은 뭐 마이크론이라든가 웨스턴 디지털이라든가 이런 해외 업체들의 메모리 업체들의 이제 뭐 SSD 가격 상승 그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거시 제품들도 드디어 이제 좀 어느 정도 수요가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TLB 같은 게 TLB 같은 회사가 이제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이긴 합니다. 이런 메모리 모듈 단으로 계속 이제 PCB를 납품을 했었다 보니까 네. 이 자연적인 업황 턴에 따른 본업 성장이 가능하고요. 또 특히나 뭐 CXL이라든가 이런 차세대 뭐 D램 쪽 관련해서도 거기에 적용되는 이제 PCB 개발도 완료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세대 어떤 메모리 시장에 대한 성장에 관련해서도 TLB가 중장기 성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이 보통 이렇게 스몰캡 종목 보실 때 한 네. 2천억 시총 2천억대에서 한 4천억? 뭐 이 네. 정도 보시나요? 그 정도 시총 규모의 업체들이 가장 아무래도 많고요. 뭐 사실 시총을 딱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보고 있진 않지만 아무래도 뭐 업사이드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2천억에서 5천억 언더의 업체들을 많이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스몰캡 종목들은 기업들은 사실 큰 몸집 큰 업체들에 비해서 네.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뭐 네. 정보 부분에 있어서도 쉽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연구원님 리포트는 당연히 보시라고 할 건데 그 네. 외에 좀 공략해볼, 그러니까 전략으로 우리가 좀 취해볼 만한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뭐 제가 열심히 이제 리포트 쓰고 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이긴 하겠지만 그 외에도 말씀드린 이제 시총이 상대적으로 좀 작은 업체들은 당장 실적 성장이나 이런 부분이 안 보여도 어떻게 보면은 실적 성장이 가능케 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나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 상승 뭐 폭이나 이런 걸 더 키울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저희가 큰 일정들마다 관련 이제 빅테크나 아니면은 뭐 실적 발표 아니면 뭐 세계 개발자 회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네. 빅테크 업체들이 주목을 받는데 그 빅테크 업체들의 어떤 회사들이 뭐 부품이나 뭐 데이터나 이런 걸 실질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지를 찾아봐 보시면
아마 뭐 금방 기사가 됐든 리포트가 됐든 그런 부분들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탑다운 방식으로 찾아가시면 훨씬 수혜주 종목 찾는데 원활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꼼꼼하게 전략 그리고 종목 얘기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오늘 키움증권 오현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사이트 시간에 이데일리 TV 심영주 기자와 함께 꾸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확장 현실, 이 XR 기술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또 주목을 받고 있죠. 버넥트가요, 이 XR 기술을 산업 현장에 적용한 기업인데요. 심영주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스마트폰 화면에 실제 장비와 똑같이 구현된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조작 방법을 디지털화해 보여주는 건데 기존 종이 안내서와 달리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한국말에 서툰 외국인 노동자나 미숙년자도 손쉽게 기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품질 검사도 화면 스캔 한 번으로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버넥트 핵심 XR 솔루션 메이크와 뷰입니다. 메이크는 XR 콘텐츠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코딩을 할 줄 모르는 사람도 파워포인트를 다루듯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콘텐츠는 뷰라는 앱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쓰이던 이 기술은 최근 국방과 방산, 교육 현장으로 사용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훈련을 하려면은 실제 비행기를 타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행기는 한정돼 있고 수업료도 굉장히 비쌉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이제 XR 가상훈련 콘텐츠를 활용하면은 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이제 숙달 교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애플 비전 프로용 소프트웨어도 개발했는데 메타나 삼성 등 기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기술은 실생활에도 접목이 가능해 B2C로의 사업 모델 확장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산업 현장을 3차원으로 디지털화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시뮬레이션을 가능케 하는 트윈과 원격으로 현장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리모트도 핵심 솔루션입니다. 특히 리모트 솔루션은 해외 연결은 물론 실시간 통역 기능까지 제공해 각지의 사업장이 흩어져 있는 고객사를 중심으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리모트는 보시면은 영상으로 공유를 합니다. 매번 해외 출장을 가지 않아도 빠르게 현장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10번 출장 갈 거를 한두 번으로 이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버넥트는 실적 개선을 위해 기존 고객사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쪽으로 활발하게 지금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고요. 가장 큰 분야가 지금 말레이시아 쪽에 진입을 지금 실제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도 이제 고객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인도라든가 사우디 쪽에도 지금 총판 그 회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와 초거대 언어 모델을 도입한 장비는 하반기 상용화를 앞두고 테스트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적 성장은 물론 상장 당시 제시한 흑자 전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이제 컴퓨터 비전 엔진에 머신러닝 기술이 이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생성형 AI하고 초거대 언어 모델을 저희가 이제 그 솔루션에 도입을 할 예정인데요. 설비, 장비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을 해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넘어 하드웨어와 결합한 일체형 제품을 만들어 장기적인 성장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이데일리 TV 심영주입니다. 네, 영상으로 잘 만나봤고요. 이 XR 기술이라고 하는데 요새 AR, VR 너무 많아서 일단 이 XR 기술이 정확히 뭡니까, 심 기자? 네, 일단 XR은 VR이라 불리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인 AR, 그리고 혼합현실인 MR을 아우르는 좀 초실감형 개념을 뜻합니다. 네. 이제 VR이 사용자를 가상세계로 이동시키는 기술인데요. VR 게임장이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에 가상 요소가 이제 더해지는 건데 포켓몬고가 그 예입니다. 그리고 혼합현실인 MR도 AR과 비슷하긴 한데 VR이랑 AR의 장점을 좀 합쳐둔 기술입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기기를 통해서 이제 가상현실을 구현을 하면은 AR로 부르고 네. 이제 안경이나 헤드셋 형태로 구현을 하면은 MR로 칭한다고 합니다. 이제 XR은 이 모든 기술을 망라한 것으로 가상과 현실이 좀 밀접하게 연결된 환경을 뜻합니다. 가장 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버넥트는 이 기술을 산업 현장에 접목했다. 이 내용을 영상으로 좀 봤는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내용이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영상에서는 좀 간략하게 다뤄서 네. 제가 솔루션들에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 우선 이제 보유하고 있는 솔루션이 총 4개입니다. 메이크랑 뷰가 좀 기본이 되는 솔루션인데 종이 매뉴얼을 좀 디지털화해서 볼 수 있는 솔루션들입니다. 네. 메이크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솔루션이고 뷰는 그거를 보는 앱입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에 이제 콘텐츠를 올려두고 앱을 통해 보는 것과 비슷한데요. 네. 아직은 좀 보급이 안 됐지만 좀 실생활에도 접목이 가능할 것 같은 게 PC 조립이나 뭐 커피 머신 사용 방법 등을 이제 종이로 확인하면은 이제 좀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디지털화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회사는 향후 B2C로도 좀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특히 이 솔루션을 좀 활용을 하면 설계도대로 이제 제작이 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쉬운데요. 그래서 이제 조선사나 변압기 회사에서 좀 많이 쓰고 있다고 하고요. 최근에는 제조 분야뿐만이 아니라 좀 교육 현장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공항 쪽은 물론이고 좀 폴리텍 대학교나 특성화고 등 이제 실습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 곳에서 수요가 많다고 합니다. 또 이제 트윈이나 리모트는 현장에 초점을 좀 맞춘 솔루션들인데요. 공장 관제실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설비 상태를 3D 스캔으로 해서 이제 입체적으로 만들어둔 게 트윈이고, 기존에는 이제 설비 계측값 등 이제 정보를 확인하려면 일일이 이제 좀 여러 관리 시스템을 하나하나 열어봤어야 됐는데 이제 트윈 솔루션을 활용을 하면은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계측값에 문제가 있으면은 스캔해둔 이제 관제실 이미지 위에 빨간불이 뜹니다. 그럼 이제 좀 작업자가 직관적으로 어떤 위치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네. 리모트는 이제 현장끼리 원격으로 소통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이 밖에 이제 신규 플랫폼인 스퀘어스 등이 있는데 스퀘어스는 앱 없이 외부로 AR 이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중간에 궁금한 게 생겨서 제가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일단 그 조선사, 뭐 변압기 회사, 뭐 교육처까지 해서 고객사가 굉장히 다변화된 만큼 그만큼 이제 기술의 확장성이나 수요처들이 늘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져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건 산업 현장에서 활용이 되는 거면 보안 문제는 없을까? 보안이요? 보안 문제는 없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들고, 왜냐하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설계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전해지는 거니까 이걸 우려할 것 같거든요. 어때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이제 대표님께 그 부분을 여쭤봤는데 네. 이제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오, 하셨습니다. 예. 왜냐면 이제 버넥트는 솔루션만 제공을 하는 거라서 메이크랑 뷰 솔루션을 제공을 하면 그냥 고객사가 매뉴얼을 알아서 이제 업로드를 하고 이제 앱으로 활용을 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전혀 이제 문제는 없다고 했는데요. 아까 이제 유튜브랑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이유에서인데 유튜브도 이제 그냥 콘텐츠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이랑 앱을 제공할 뿐이지 이제 유튜브 자체에서 뭔가 콘텐츠를 뭔가 조작을 하거나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버넥트도 사용자들이 알아서 이제 동영상을 올리고 이제 볼 수 있는 앱을 제공하는 것처럼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아직 접해보지 못했는데 애플 비전 프로요. 여기에도 솔루션 적용할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미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거를 개발을 완료를 했는데요. 메이크 소프트웨어로 만든 콘텐츠를 이제 애플 비전 프로나 메타 퀘스트 그리고 삼성 스마트 글라스 등에 이제 탑재를 할 수 있는 건데 헤드셋을 착용을 하면은 이제 허공에 이제 버튼 클릭이나 화면 확대 등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선만으로도 이제 버튼 조절이 가능한데 해부학 교육에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헤드셋을 착용을 하면은 인체가 이제 눈앞에 화면이 뜨게 되는데 다각도로 돌아보면서 이제 신체 내부를 확인해 볼 수도 있고 가상 콘텐츠다 보니까 이제 장기 분해나 조작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제공 기업이다 보니까 고객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주요 고객사 어떻게 되나요? 네, 좀 우선 이제 대기업들이 많은데요. 200개 이상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데 삼성전자나 LG전자 그리고 SK온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등 다양한 대기업을 이제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기존 고객사들 이탈도 좀 적은 편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회사에서는 고객사와의 소통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관련해서 대표님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술 기업은 산업 현장에 대해서 이해도가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리 이제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도 현장에 있는 분들이 쓰기 싫다 이러면 도입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우수 고객을 리스트를 만들었고요. 주기적으로 계속 인터뷰하면서 불편사항 듣고 그다음에 그 내용들을 저희 솔루션에 계속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버넥트는 또 정부랑 공공기관도 고객으로 두고 있는데요. 매출의 20%가 넘는 수준을 이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공항공사나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에도 이제 솔루션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보니까요. 하나 쪽이랑 긴밀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버넥트가 2021년에 시리즈 B 투자 유치를 하고 있었는데 한화에서 먼저 컨택을 줬다고 합니다. 당시 한화가 전략적 투자자로 이제 100억 원을 투자를 했고 현재는 한화가 지분을 8.5%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상장 후에도 관계를 이어가면서 한화 계열사로 고객사를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한화 정밀기계에서는 버넥트 리모트랑 메이크 솔루션을 도입을 했고 한화 시스템과는 리모트 솔루션 도입이랑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한화 토탈 에너지스도 이제 리모트 솔루션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 들어보면 다 좋은데 실적이 안 좋은 것 같아서요. 그게 걱정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아직 적자이긴 합니다. 버넥트가 작년 7월에 상장을 했는데 당시에 기술 특례 방식으로 이제 증시에 입성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영업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상장 때 이제 제시한 추정 실적치에도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액 예측치가 약 89억 원이었는데 실제로는 약 65억 원을 기록하면서 이제 27% 정도의 괴리율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업 보고서를 살펴보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네. 작년에 고금리 영향 등으로 이제 고객사 투자자가 좀 줄면서 수주가 지연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영업이익도 이제 마이너스 39억 원으로 좀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133억 원 손실을 기록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매출액이 예상보다 낮았던 그런 부분이 있고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회사에서 이제 연구개발비 사용비가 늘어서 영업 손실이 증가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상장 전에 추정 실적을 제시하는 부분은 조금 이제 예측치와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 이유에 대한 타당성 등을 좀 잘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올해 실적 어떻게 나오냐일 것 같은데 올해 실적 전망은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버넥트 실적은 개선세에 있습니다. 영업 손실폭이 조금 줄었고요. 이제 상장 당시에 제시한 실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아직 유효하다고 이제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R&D 예산 확보 등에도 좀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대표님 인터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단기 목표는 저희 IR 할 때 제시했던 그 매출과 영업이익을 이제 개선하는 부분이겠고요. 목표는 올해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매출 올라가면은 자연스럽게 흑자 전환이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R&D 예산을 좀 확보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회사 중장기 성장 전략 어떻게 꾸리고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어떻다고 하던가요? 네, 우선은 이제 생성형 AI랑 초거대 언어 모델을 이제 솔루션에 도입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설비 장비와 대화할 수 있는 이제 기술을 개발 중인 겁니다. 현장에 있는 장비가 고장이 났을 때 안경을 쓰고 이제 눈앞에 보이는 아바타한테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났는지 어떻게 고치면 되는지 이제 물으면 아바타가 설명을 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예. 지금은 이 매뉴얼을 학습을 시켰고 테스트 단계에 돌입했다고 하고요. 하반기에 상용화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그동안 소프트웨어 개발에 좀 집중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하드웨어랑 결합한 일체형 제품도 판매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글라스를 만들기 위해서 제조회사랑 좀 협업하고 있다고 하고요. 신규 사업과 이제 제품을 확대를 하면서 실적 개선을 이뤄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이제 기존 고객사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해외 진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글로벌 XR 시장 전망이 어떤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예상보다는 이 XR 시장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꺾인 것도 같아서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XR 시장 이제 성장세가 굉장히 높게 점쳐졌었는데 며칠 사이에 좀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장 막 마냥 낙관적이지만은 않은데요. 애플 비전 프로가 좀 예상보다 많이 안 팔렸습니다. 비전 프로가 이제 대표적인 XR 기기인데 관련 시장을 좀 성장을 좀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거든요. 이제 비전 프로가 출시 초반까지만 해도 사전 판매 주문량이 20만 대를 기록하는 등 좀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예상치가 6만 대에서 8만 대였는데 이제 사전 예약 때 20만 대를 팔았거든요. 근데 이제 글로벌 이제 시장 조사 업체에서도 이제 전 세계 XR 시장 규모가 올해 이제 우리 돈으로 약 75조 원에서 2026년에는 약 139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출시 3개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애플이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못 미쳤습니다. 예. 업계에서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기기가 너무 비싸고 무거운 데다가 이제 뭔가 킬러 콘텐츠가 좀 부족해서 비전 프로가 좀 실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 프로가 좀 실패를 하면서 후발주자로 나섰던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등도 조금 이제 속도 조절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제 전 세계 XR 기기 출하량도 조금 줄었는데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작년 전체 XR 기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19%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전망은 사실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XR 시장은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좀 우세하긴 합니다. XR 기기 출하량도 이제 작년 전체 출하량은 좀 줄었지만 4분기만 놓고 보면은 조금 전년보다 20%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도 시장은 느리게 성장하겠지만 점점 더 많은 제작사가 XR 시장에 참여할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데일리 인사이트 시간은 이데일리 TV 심영주 기자와 함께 버넥트 얘기 들어봤습니다. 심영주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켓나우 2부 1시간 동안 함께했습니다. 48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오후장 전략도 끝까지 잘 꾸려보시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